안녕하세요. 김 교수의 심리이야기 김남일 교수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갑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갑질이란 용어가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주제가 되기도 하고 이웃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빵 셔틀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겠죠? 알바생에 대한 무임금 추가 근무 요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회사에 입사해서 진급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들어봤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갑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남의 얘기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생활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갑질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제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질이라는 한마디로 갑의 지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공격적 정의라면 다음의 사례를 보면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년 전 아파트 관리소장 종놈 사건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주민대 회장이 관리소장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 사항이 부당하다고 관리소장이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가 난 주민회 회장이 관리소장한테 종놈 주제에 왜 내 말 안 듣냐고 화를 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 종이냐고. 그랬더니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이놈아, 그러면 네가 내 돈 받고 살아가면 종놈 아니냐. 라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종놈이란 말, 지금 21세기인데 18세기 봉건족이 등장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갑질은 갑의 지랄 맞죠. 그래도 이 정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조금 더 순화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갑질이란 갑이 을에게 행하는 모든 위의 행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의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군요. 갑의 지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회에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갑이 언제나 갑질을 하진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갑질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총기 문화이기 때문에 갑질을 하다 잘못하면 봉변을 당한다고 합니다. 기업이 갑질을 하면 퇴출당할 우려도 높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방에서 갑질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특유의 서열 중심 문화와 또 하나는 한국인의 성장을 막는 가난 컴플렉스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열 중심 문화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힘을 숭상하는 권위주의 문화가 세상에다가 서열을 부여했습니다. 이를테면 아랫사람보다는 윗사람한테, 여자보다는 남자한테,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한테 높은 서열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력을 집중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랫사람들에게는 이들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윗사람이 왜 있습니까? 왜 윗사람에게 보다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랫사람 보호하라고 윗사람이 있는 거고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귀족의 의무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윗사람에게 귀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화의 풍토는 자연스럽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대하는 문화, 함부로 하는 갑질 문화가 양산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서열 중심 문화의 더 큰 병폐는 갑질이 대물림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랫사람이 승질을 내서 윗사람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윗사람이 되자 윗사람이 자신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은 갑질을 자기가 아랫사람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 용어로 적대적 동일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가난뱅이 컴플렉스입니다. 한국은 현재 경제 규모가 11위, 12위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반만 년 동안 절대 빈곤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가난이란 불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난뱅이 컴플렉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일이 잘 안 되면 또는 우리 자녀가 성적이 잘 안 나오면 갑자기 막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러다가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거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가난만 생각하면 막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럼 불안을 막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많아야 되겠죠. 돈이 많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출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부를 택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컴플렉스 문화가 우리의 교육 문화의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인성을 무시하는 교육관. 더 나아가서 출세 중심의 교육관을 만든 것입니다. 인성은 등한시하고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만 양산하는 교육 풍토에서 나온 사람들이 조직에 가면, 윗사람이 되면 과연 타인의 행복, 아랫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부패, 갑질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환경 개선을 통한 행동 변화 유도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아시는 내용들이죠. 이를테면 갑질 관련 토론대회 개최, 글짓기 대회 개최라든가 또는 공익광고, 갑질이 위해서 알리는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의 태도가 점진적으로 변하도록 만드는 방법, 또는 강력한 법 제정 및 실행을 통해서 급진적으로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공익광고, 강화, 캠페인 등을 통해서 점진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들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한국 사회가 오래전에 장애인 주차 공간이라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고 캠페인을 벌였죠. 그 공간은 정상인은 대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그 공간에 가면 언제나 늘 정상인 차지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자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부가 법을 제정해서 강하게 처벌을 실행했던 겁니다. 벌금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은 법 제정의 실행입니다. 다만 법 제정의 실행은 먼저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인간교육 강화를 통한 행동변화 유도입니다. 모든 문화에는 사회적 책임 규범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정하기 위해서 문화가 강자는 약자를,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주라고 세운 문화적 규범입니다. 물론 이것은 문화적 압력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은 욕하고 갈굴 권리는 없는 겁니다. 근데 갑질족들은 을을 괴롭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은 특히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향은 두 가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공감력 강화 교육입니다. 여러분, 갑질족이 공감력이 발달했더라면 절대로 을을 괴롭히지 못하죠. 공감력이 무엇인지 알죠? 공감력이란 상대의 마음을, 상대의 감정을 내 마음, 내 감정처럼 여기는 겁니다. 근데 갑질족은 공감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갑질족들을 위해서 공감력 강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들에게 고통을 경험하게 시키면 됩니다.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첫 번째가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타인의 필요성, 타인의 중요성,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체험의 가장 전형이 힘든 봉사활동을 경험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치심 교육입니다. 갑질족들은 을에게 갑질을 하고 창피한 줄 모릅니다. 창피한 것 대신에 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막말까지 합니다. 왜 안 입고 없냐? 그럼 네가 사장하던가. 이들은 마치 갑질을 인생의 승자의 트로피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인간의 고유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에게는 수치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말의 상당수는
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 회기, 개 만두 못한 놈, 개 지랄 등등등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왜 안 좋은 표현에다 개가 들어갔을까요? 옛날에 가난한 시절엔 모든 집이 개를 길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개가 발정기가 되면 첫 번째가 대상을 안 가립니다. 두 번째는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창피를 느끼는 것은 인간의 고유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합시다 할 때 그 구분 경계석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력과 함께 있는 게 뭐냐면 수치심을 얘기하는 창피라는 것입니다. 창피를 느낀다는 것은 인간답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창피를 너무 과도하게 느끼면 문제가 있지만 알맞은 창피는 인간다움, 가치로운 사람을 만드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수치심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심 강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 방법은 이들에게 분별력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이것을 어겼을 때 강한 훈육 또는 제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의를 심어주고 이미 다 성장한 사람이라면 창피를 느끼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의 공감력 교육, 수치심 교육을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회의가 됩니다. 과연 이렇게 병적으로 굳어진 갑질족들이 과연 이런 교육을 받으려고 할까? 의심은 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특히 갑질의 발생 원인으로 서열 중심의 문화와 컴플렉스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갑질족이 내재가 된 상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남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질족이 사회적인 약자에게 갑질을 한다면 그가 우리에게 몸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아픈 사람이야. 혹시 세상을 살아가다가 갑질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힘센 사람, 무서운 사람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많이 아픈 사람, 못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게 보다 바람직합니다. 지루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듣고 싶은 주제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식의 확장에 저희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교수의 심리 이야기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